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잠겼다. 연간 17조 9천억 원 규모로 불어난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 그 부패의 사슬 속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 청년이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고 세계는 외면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단호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불과 48시간 만에 합동대응팀이 꾸려졌고 특수수사관과 외교관이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전 세계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총 한 발 없이 상황을 뒤집은 나라. 대한민국.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이 시작된다. 나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한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17조 9천억 원의 스캠 산업. 뿌리 깊은 부패. 한국인 피해자 330명. 이 숫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냉소했다. 또 하나의 비극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2살 청년이 고문 속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 여겼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 마치 무엇인가 거대한 결심을 이미 끝낸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놓친 것이 있었다. 나는 데이비드 솔 전직 월스트리트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가다. 30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부패와 정경 유착, 국제범죄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며 살아왔다. 숫자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경제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캄보디아는 나에게 익숙한 땅이었다. 부패한 권력과 범죄 조직이 얽혀 만들어낸 검은 생태계. 나는 그곳을 검은 황금의 땅이라 불렀다. 스캠 산업으로 연간 125억 달러. 우리 돈 17조 9천억 원이 움직이는 곳, 그 돈은 캄보디아 GDP의 절반을 집어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돈의 논리는 섬뜩할 만큼 강력했다. 나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2024년.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이 폭증한 것이다.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수치가 330건으로 치솟았다. 처음엔 놀랍지 않았다. 스캠 산업이 팽창하면 피해자도 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증가가 결국 세계의 판도를 바꿀 도화선이 되었음을 캄보디아 조직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좋은 타깃이었죠. 교육 수준이 높고 가족이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현상을 그저 범죄 시장의 확장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죠. 데이터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다른 아시아인들이 겪었던 비극의 반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외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캄보디아 정부는 묵살했죠. 국제 공조 요청의 70%를 거부하는 게 그들의 평균 수치였으니까요. 저는 이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7조 9천억 원이 움직이는 산업을 포기할 정부는 없다고 확신했죠.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했죠. 캄보디아는 안전한 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여성을 내세워 이미지 개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죠. 캄보디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안전하고 기회도 많아요. 노골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들이 늘 쓰는 홍보 전략이죠. 저는 30년간 이런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죠. 한국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대화라는 명분으로 꼬리를 내릴 거라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는 훈센 전 총리와 훈만 총리로 이어지는 부패 카르텔이 수십 년간 공고하게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스캠 산업은 그들의 권력 기반이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임 불가능했습니다. 경제 제재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량은 그리 크지 않았죠. 외교적 압박 캄보디아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의 항의를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결말을 명확히 예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며칠간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조용히 뒤로 물러설 겁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운 좋게 풀려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여느 아시아 국가 국민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캄보디아 조직들은 한국을 또 다른 먹잇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훈센 정권은 오만했죠. 저 역시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곧 대가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며칠 뒤 태국 언론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을 앞다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국제 뉴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보도의 강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국 주요 방송사들이 연일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캄보디아를 압박하다라는 제목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왜 태국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역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 국민 수천 명이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태국 정부는 무기력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몇 번 항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죠. 태국과 캄보디아는 최근 국경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태국은 자국민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해낼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보라. 저게 진짜 정부다.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한국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부럽다. 자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했죠.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캄보디아의 견고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주변국들의 환호는 그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식의 한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언론이 묘한 각도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을 다시 조명한 겁니다. 2년 전 양국 군대가 국경에서 충돌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대공 미사일로 태국을 위협했죠. 사거리가 50km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그 사전거리 안에 들어가야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산 KGB 유도폭탄이었죠. 사거리가 70km였습니다. 캄보디아 미사일 위협권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말이죠. 저는 이 보도를 보며 미약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태국 언론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태국 군사 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KGB의 위력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 무기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었죠.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과 협력한다면 캄보디아는 큰 위협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제야 태국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손잡으시죠라고 말이죠. 동시에 캄보디아에게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줄 수 있다고요?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손잡으면 캄보디아는 끝이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협력해서 우리 국민도 구출하자. 캄보디아는 떨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힘을 알았을 테니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고작 몇 명의 자국민을 위해 태국과 군사 협력까지 할까요? 그건 너무 과도한 대응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끈질기게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납치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고문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들이 올렸던 이미지 개선 영상은 완전히 무력화됐죠. 태국 언론도 한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놀라운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집요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죠. 그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자국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우리 국민도 구하라는 플래카드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단순히 자국민 고출을 넘어서고 있다고요. 주변국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이건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급파됐죠.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까지 포함된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는 해왔거든요. 합동대응팀 파견. 그건 외교적 제스처일 뿐입니다. 며칠 회의하고 몇 가지 약속받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응팀의 캄보디아 도착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죠. 마치 무슨 대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태국 TV 화면에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공항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죠. 그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 그 옆에 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주먹을 준 굳건한 표정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멈춰 세우고 다시 봤습니다. 김진아 차관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협상하러 온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하러 온 얼굴이었죠. 저는 30년 경력으로 수많은 외교관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의 얼굴과 최후 통첩을 전달할 사람의 얼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김진아 차관은 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피해자를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모든 수단.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이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쓰입니다.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죠. 이건 실질적 경고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국정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죠. 캄보디아에 1명 이상의 한국인이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는다. 캄보디아 땅에서요. 저는 그 발언의 무게를 가음했습니다. 이건 주권 국가 내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상 캄보디아 정부의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죠. 하지만 회담장을 나서는 양측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김진아 차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반면 캄보디아 관료들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담장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요. 한국 언론이 또다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내부의 실제 납치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었죠. 고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조작된 영상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공개했죠. 촬영 시각, 위치 좌표, 심지어 건물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진위를 보증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추적 능력은 뭡니까? 이건 단순한 취재 수준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언론 뒤에 국정원이 있다는 거요. 그들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전면에 나서고 정보기관이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였죠. 이건 국가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작전 개시 선언이었습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가 출연해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캄보디아에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을 겁니다. 한국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국가들의 외교적 엄포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빈말에 불과했죠. 강경하게 나가는 척하다가 결국엔 적당히 타협하고 마는 게 국제 외교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공세, 외교적 압박, 여행 경보 격상, 독자 작전 가능성 시사까지 모든 카드가 치밀하게 계산돼서 연결되고 있었죠.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일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던 겁니까? 저는 제 분석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놓쳤던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국민 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단순한 정치적 구호 정도로 봤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레토릭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국민 한 명,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국가 전체가 총동원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경력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어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요. 한국은 일주일 안에 꼬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선언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숨겨진 변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특별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진학이라는 베테랑 형사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을 수사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한 게 바로 이진학 형사였습니다. 그가 이번 캄보디아 파견팀에 직접 자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진학 형사의 얼굴은 결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꼈던 그 분노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당하는 걸 다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평생의 걸침과 국가의 절박한 사명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이진학 형사는 이미 정년을 코앞에 둔 나이였습니다.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임무에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흥렬 전 레바논 대사가 임시 캄보디아 대사로 긴급 임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흥렬 대사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아명의 한국 교민들을 전원 무사히 대피시킨 전설적인 외교관이었죠. 당시 폭격이 빗발치는 베이루트에서 그는 가족들을 먼저 출국시키고 자신은 끝까지 남아서 교민 보호에 매달렸던 인물입니다. 한국 언론이 그때의 영상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베이루트 거리를 뛰어다니며 교민들을 챙기던 박흥렬 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박흥렬 대사는 공항에서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교민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던 제 약속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캄보디아에 갇힌 우리 국민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데리고 올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진학 형사와 박흥렬 대사 이들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국민 보호에 바친 전사들이었죠. 개인의 경험과 신념이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만났을 때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를 앞두고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며 수많은 나라들을 분석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캄보디아를 응징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무기는 국민을 향한 진심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으며 언론의 놀라운 추적력이었다. 특히 한국 언론이 보여준 끈질긴 취재와 사실 폭로는 그 어떤 군사 작전보다 효과적이었다. 저는 그 분석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내부 구조, 자금 흐름, 심지어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과의 연결고리까지 파헤치고 있었죠. 매일같이 새로운 폭로가 이어졌고 캄보디아 정부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 카드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됐죠.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규모, 투자 현황 같은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발표는 없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걸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였죠. 각국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저런 형사와 외교관을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도 한국처럼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는 정부가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재석 틀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제가 평가하던 전통적인 지표들로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GDP나 군사비, 무역 규모 같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죠.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어내는 사회적 연대감이었습니다.
이진학 형사 같은 베테랑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현장으로 달려가고 박흥열 대사 같은 전설이 다시 한번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언론은 밤낮 없이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들은 그 모든 걸 지지하며 하나로 뭉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한국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집념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고요. 문제는 승리의 여부가 아니라 캄보디아가 얼마나 빨리 항복하느냐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 스캠 조직 소탕에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태국이 공개적으로 한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아시아 전문 언론들이 과거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양국 군대가 국경에서 충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사거리 50km의 지대공 미사일로 태국을 위협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야만 공격이 가능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산 KG-12 유도 폭탄을 사용한 겁니다. 이 무기의 사거리는 70km였습니다. 캄보디아 미사일의 위협권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했죠.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국제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사건을 상세히 분석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 실전에서 압도적 성능 입증 70km 사거리로 적공망 무력화. 캄보디아 군부 한국 무기 위력의 충격. 저는 이 보도들을 읽으며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손잡는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캄보디아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에 추가로 첨단 무기를 제공한다면 태국은 캄보디아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캄보디아 지도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죠. 그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압박 군사력 없이 캄보디아 굴복시키나 제목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군사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태국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캄보디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한국의 체스판 위에서 체크메이트 당하기 직전입니다. BBC도 비슷한 각도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KG-12 유도폭탄, 동남아, 권력 균형 변화의 열쇠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KG-12 같은 정밀 유도 무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을 적으로 돌릴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보도를 보며 한국의 전략적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국제법적 위험을 피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이라는 효과를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과의 협력 가능성만으로도 캄보디아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 동남아 국가들의 새로운 교과서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언론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략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우리도 해외 자국민 보호에 이런 전략을 배워야 한다.
싱가포르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캄보디아 압박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다층적 압박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경제적 압박 가능성 시사, 그리고 태국을 통한 간접적 군사 위협 유, 이건 교과서적인 전략입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훈만의 총리와 측근들이 연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태국 연합작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며 캄보디아 지도부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앞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70km 밖에서 자신들을 조준할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일본 언론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외교적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제목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KGB 유도 폭탄이 결정적 압박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캄보디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태국과 한국이 손잡는 걸 지켜보거나 어느 쪽이든 캄보디아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곧 무릎을 꿇을 거라고 말입니다. 캄보디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처참하게 말입니다. 훈만의 총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난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심 어린 사과입니까? 천만에요. 이건 한국 선언이었습니다. 훈만의 총리가 한국 대표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경직된 표정, 굳어버린 미소, 어색하게 내미는 손 위 김지나 차관과 악수하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권력자들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건 패배한 사람의 몸짓이라는 거요. 회담이 끝난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도주 중인 용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스캠 조직 소탕에 한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이 좋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부의 누군가가 외신 기자에게 귀띠한 내용이었죠. 훈만의 총리가 회담장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뭐라고 애원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태국과 손잡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통쾌함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오만의 대가구나 싶었습니다. 17조 9천억 원이라는 더러운 돈을 믿고 부패한 권력을 믿고 한국을 우습게 본데 내가 이제 그들은 한국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과 손잡지 말아 달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산 무기가 무섭다는 고백 아닙니까? KGB 유도 폭탄이 70km 밖에서 날아와 자신들을 폭격할지 모른다는 공포 아닙니까? 태국 공군이 다시 한번 그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날까 봐 떨고 있는 겁니다. 한국 대응팀은 그 즉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곳곳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8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고 이진학 형사 같은 베테랑들이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제 한국 수사관들 뒤에서 고분고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엔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베트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불과 2주 만에 여명 구출. 성공 캄보디아 한국 압박의 완전 항복 제목의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우리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거냐? 한국처럼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필리핀 소셜미디어는 더 뜨거웠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캄보디아에 갇혀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님, 우리 아버지도 좀 구해주실 수 있나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갇힌 말레이시아 국민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진짜 국력입니다. 군대나 돈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진심이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6명을 구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에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훈마네리는 계속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는 추가 성명을 냈습니다. 스캠 조직은 캄보디아의 치욕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조직들을 비호하고 뒷돈 받아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치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과 태국 연합작전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태국은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절기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 공군이 자신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악몽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CNN이 웃긴 제목의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 한 발에 총성도 없이 국제관계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외교 교과서에 실려야 합니다. 한국은 군사행동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언론 공세, 경제 압박, 그리고 태국이라는 카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조합해서 캄보디아를 무릎 꿇렸습니다. BBC는 더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1세기형 전쟁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방식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KGB 유도 폭탄입니다. 실제로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캄보디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전략을 단계별로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마치 장기 수순을 설명하듯이요. 일수 언론으로 진실 폭로 이수 대응팀 파견으로 의지과시 3수 태국 카드로 군사위협 4수 캄보디아 항복 받아냄 완벽한 승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보도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외교 작전보다 예술적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훈 만총리가 김진아 차관을 배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오만하게 한국을 조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요. 이건 아시아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온 아시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출된 한국인 8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컴퓨터 화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내려왔어요. 그 순간 공항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어.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30년을 일하며 숫자와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 말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공항 천장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그 아래로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일반 승객들도 멈춰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구나 싶었어요. 진짜 국가는 이런 거구나. 국민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국가구나. 제가 30년간 분석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나라가 있었던가요? 캄보디아에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과 체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수사팀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스캠 조직 거점들을 급습했어요. 푸놈펜 외곽의 한 건물에서 추가로 한국인 20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시엠립에서도 10여 명이 더 발견됐어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진도 지휘했습니다. 이진학 형사는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확인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캄보디아를 완전히 짓밟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훈만의 총리의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낸 후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김진아 차관이 캄보디아 관료들과 후속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제안을 했어요. 캄보디아가 진심으로 범죄 소탕에 나선다면 한국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기법 전수, 장비 지원, 심지어 경제 협력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베트남 언론이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복수 대신 협력 선택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은 캄보디아를 굴복시킨 후 파트너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소셜미디어에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이기고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저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도 한국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부는 작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전명 새벽녘이었어요. 이름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범죄 조직들에게는 종말의 경고였습니다. 박흥렬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새벽녘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CNN이 짧은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국의 새벽녘 작전 단순한 구출을 넘어 아시아 범죄 소탕의 청사진 제시. 국제사회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이해하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짓밟은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설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작전명 새벽녘의 성공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건 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어요. 태국 방콕의 한 광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태국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3년 전 캄보디아에 납치됐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왜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군중이 함께 외쳤어요. 한국처럼 그 목소리가 방콕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촉발시킨 거예요. 단순히 자국민을 구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억눌린 분노와 희망을 폭발시킨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을 지켜라. 한국이 보여준 게 진짜 정부다 플래카드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베트남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들이 한국을 외치며 자신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국기를 흔드는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필리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제 형도 캄보디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요? 이제 우리 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말레이시아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결혼 정보를 가진 한국인들이 부럽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어떤 말레이시아 대학생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GDP 세계 12권이고 우리는 32권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진짜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였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문화원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3배로 늘었어요. 한 인도네시아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런 나라의 언어를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처럼 강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기준이다였어요. 다큐는 작전명 새벽녘의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진학 형사의 헌신, 박흥렬 대사의 리더십, 한국 언론의 끈질긴 추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하나된 분노와 지지를 담아냈습니다. 다큐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 피해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체인들이 구출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에게도 한국 같은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세운 것이었다.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 것이다. BBC는 심층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조명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는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국력의 척도가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정의를 향한 열정.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한국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NHK 역시 특집을 방송했다. 한국의 국민 제일주의 그 실체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이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여정을 추적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나아가기까지의 길을 담아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일본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싱가포르의 한 칼럼이 큰 화제가 되었다. 나는 작전명 새벽녘을 보며 울었다. 한국 사람도 아닌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부러워서 울었다. 저런 나라를 가진 국민이 부러워서였다. 각국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몰려와 한국 국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국처럼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한국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뉴욕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세계를 분석하며 살아왔다. 숫자로만 세계를 바라보는 냉철함이 내 전부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은 내게 알려주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력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것은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다. 국민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 그 마음이 최고의 국방력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했습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국력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을 건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벅차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